오늘 경제읽기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 해소 대책으로 정부가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를 금지하고 호주에서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소수 품절 대책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제기되고 있지만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짚어보고요. 이 주제도 보겠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따라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코로나19를 제압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등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숨통이 트일까요? 예, 가뭄의 단비라고 할까요? 일단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이 꽉 막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외교 역량을 통해서 호주로부터 2만 톤을 들여오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2만 톤이라는 이 분량이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요소수 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330대 정도의 우리나라의 대형 트럭이 서울, 부산을 한번 갔다 오면 없어지는 분량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루에 지금 필요한 요소수가 약 56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2만 톤은 하루의 약 한 30분의 1 정도 되는 적은 양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고 또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각국에서 지금 요소수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2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2만 리터입니다. 리터죠. 예. 리터 인정 말씀드리고요. 네. 이 요소수뿐만 아니라 수산화 리튬이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기묘한 그런 원자재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서 뭐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지면 우리가 지금 중국이 문을 닫으면 지금 요소수처럼 한꺼번에 우리나라의 공급 물류망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약 지금 30개 이상이 된 것으로 산업부 조사 결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1992년인가요? 그때 한중 수교 이후에 값싼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소재, 부품, 원료를 중국에 많이 넘겼는데요. 요소수도 뭐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만 가격 문제 등 때문에 중국으로 생산을 넘겨버렸는데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전자산업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또 많은 소재들이 중국 원자재의 99% 이상 지금 의존을 하는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한 80%만 넘어도 상당히 위기 수준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요소수 사건은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산업의 물류를 원자재 의존을 다양화하고 물류 생산 기술을 더 튼튼히 하는 그런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장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태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입국 다각화라는 그런 대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간 이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게 저렴한 가격 때문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하면 좀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는 수입선 다변화라고 그러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이 요소수 생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용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긴급하게 수입해 올 그런 대상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그쪽에서 수입하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게 결국 부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생산비 부담, 기업체의 생산비 부담이나 물류 운송비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수입을 대폭 늘리는 그동안에 우리 예정했던 수입 물량을 가져오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입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략 물자 관리하는 것처럼 일정 부품 우리 산업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꼭 필요한 물자를 지금 안보 관련해는 전략 물자 같은 거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민간 경제 영역이지만 국가 산업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거는 일부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은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일본은 그렇게 여러 학습 수지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하되 정부가 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면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안정적인 수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전략 물자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입원과 사망의 원인을 89%까지 낮춰준다. 89% 낮춰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이렇게 좀 획기적인 퍼센티지를 보이다 보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경제 채널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MBC 계열사 CNBC라는 경제 방송에 메인 앵커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는 원자폭탄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한 방으로 지지부진하는 전쟁을 일시에 끝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번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는 코로나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자, 오른쪽에 있는 게 화이자 새로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사망률을 무려 89%,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 달 전에 나온 머커. 그 왼쪽에 있는 거죠? 예, 머커도 대단한 상품이었죠. 그런데 이쪽도 사망률을 50% 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높은 치료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 시험을 통과해서 시판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걸려도 뭐 쉽게 치료할 수 있고 특히 이게 먹는 경구용이란 말이죠. 네. 그동안의 코로나 치료제는 효능도 문제가 됐지만은 흡입용 또는 주사용 이런 예. 거였는데 먹는 용은 집에서 본인이 알아서 환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경기 회복, 뭐 금리 인상 등 경제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연일 거의 한 8일, 9일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 최고가 행진, 역대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주가가 지금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네.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뉴욕 증시를 이끈 가장 큰 동력이 바로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였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제가 89% 효능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아주 들끓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일단 경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적어도 사람이 만든 인류가 만든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안심하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경제가 일거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화이자의 그 팍스로비드 그 약이 그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처럼 그런 약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갈 텐데요. 그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우리나라의 속도가 IMF에서 35개 선진국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보고서인데요. IMF는 국제기구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고 특히 금융의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영향력 있는 기구인데요. 저기서 한국의 부채 증가의 부채 비율 상승폭이
선진국 중에서 거의 1등이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는 현재 경제 구조가 결국 미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쓰고 있는 팽창 예산, 또 한국의 산업 구조, 경제적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앞으로 6년간 15.4%나 폭발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채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50% 후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이게 60%를 훌쩍 넘어서 70% 가까이 육박한다. 세계 최고 속도다. 이래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오히려 선진국들은 채무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주 대조를 보인다. 한국의 정책 기조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OECD는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서 2060년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 경고도 했는데요. 이게 저출산이나 또 고령화 때문에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어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OECD라는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요. 여기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0%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현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했을 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냐는 경제 성장의 기초 체력 같은 걸 의미하는 그런 경제학적 개념인데요. 이게 0%대라고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성장하기가 어렵고 또 그 선을 넘어서면 물가 폭등이라든지 부작용이 온다. 그런데 그 요인이 핵심적인 요인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우리가 보살펴야 될 대상, 복지를 줘야 될 노인층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서 세금을 내야 될 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가 앞으로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런 각도에서 재정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노인층의 실업 문제를 해소해서 노인층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복지 비용이 조금 덜 나갈 수 있고 또 출산율을 늘리는데 출산율은 사회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그런 각도에서 이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데도 국민적 슬기를 좀 모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